한 1년짜리가 1%를 깼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중국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게 금리가 저런 식으로 가는 것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정상화를 하겠다고 민은행이 이제 단기 국채를 매수를 들어갔고 거기 이제 대형은행도 따라서 해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장기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 성장성의 이제 현저한 추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중국도 장기 성장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글로벌 인터뷰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연말이니까 중국 경제가 2024년에 어땠었는지 또 뭐 주식시장 어땠었는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중국 피크론, 붕괴론, 위기론 뭐 이게 1년 내내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결과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장 절망적일 때 투자하는 게 답이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주요 증시 상승률 보면요. 그 나스닥 뭐 이제 당연히 좋고요. 근데 문제는 홍콩이 18%, 상해 지수가 14%, 심천지수 11%. 그래서 세계 뭐 주요국 증시 중에서 상승률 7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랬냐를 보면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언제가 가장 나빴냐고 그러면 3, 4분기였던 것 같아요. GDP 4.6%. 지난 3분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반등을 아마 4분기에 하는 그래서 저점 달폐 시그널이 있었고 그래서 뭐 특징적인 것은 뭐 중국 그러면 첫 번째가 금융위기설이고 두 번째가 그 미국의 반도체 제재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이제 악재였는데 주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중국의 은행주인데요. 그 공상은행 시가총액 1위 하는 회사인데 연초 대비해서 55% 주가가 올랐고 보시면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보였고요. 두 번째가 그 말 많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삼성전자로 가면 그 SMIC 중심 국제인데요.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보면 130%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제재 역설이 있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경기에 화장실에서 웃는 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우리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뭐 난리가 났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은행들의 뭐 수익성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고 그 박주욱 작가님 그 질문지도 있던데 뭐 채권시장, 국채시장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은행이 국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 급락에 이제 이유가 됐는데 결국은 하여간 그런 한 세 가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그 선방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금융위기론과 이 어떻게 보면 기술 제재에 역설적으로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들은 주가가 올랐다. 네. 뭐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중국 투자하셨던 분들은 연말 가까이 투자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그러면 꽤 괜찮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력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부양책을 이번 4분기나 3분기 후반부터 내놓은 부양책이 약발이 좀 먹힐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각이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뭐 9월 달부터 퍼부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 뭐 증시 상승 당연히 가져왔고 뭐 PMI 지수를 임계점 위로 올려놨고 그리고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매출액이 요게 이제 최악에서 확 벗어나서 살짝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조짐까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경기 부양책 약발이 조금 먹었다. 뭐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두 달 사이에 근데 중국의 금리가 그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거를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1.6
6.69% 정도까지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하는데 중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와 요거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래서 뭐 그 10년 금리도 그렇지만 1년짜리가 1%를 깼어요. 근데 이거는 뭐 2009년 이후로 처음 했는 일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쇼킹했던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중국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시장화되지 않은 금리,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근데 왜 이렇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냐, 수익률이 떨어졌냐 하는 것은 이게 경기가 하강하면서 은행들이 뭐 이게 대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뭐 이제 안정적으로 부도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대상이 장기 국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가 뭐 지방이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네. 장기 국채를 대거 편입을 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훅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단기도 같이 확 세게 떨어진 것은 이건 시장의 수급 요인이에요.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게 금리가 저런 식으로 가는 것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익률 정상화를 하겠다고 민은행이 이제 단기 국채를 매수를 들어갔고, 거기 이제 대형은행도 따라서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기 금리가 단기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시장 수급에 관한 요인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네. 급락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차트 보여집니다만은, 예, 지금 말씀하신 12월 달에 이게 급락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의 수급의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10년물 1.7년짜리가 1%를 깼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장기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 성장성의 이제 현저한 추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중국도 장기 성장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게 1%대로 갔다고 그래서 중국이 이게 장기 뭐 저성장으로 가는 거냐 하는 것은 GDP 성장률하고 이 10년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뭐 6%, 7% 성장하던 2016, 17, 18, 19에 그 스프레드가 한 2.8에서 3.3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급락을 해서 역사상 최저라고 하는데 성장률과 스프레드는 한 2.8, 그래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절대 수치보다는 중국은 서방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의 폭을 보는 것이 네. 이제 맞는데, 그 폭을 보면 2019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한 것은 요것은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도 그 듀레이션을 조정하게 만드는데, 네. 예, 이제 채권을 장기채를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연말에 이걸 단기채 비중을 높여서 듀레이션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채를 많이 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평가하게 되는데, 은행들도 그렇고 금융기관들도 내년도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이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채를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훅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아마 내년 초가 되면 그 베이스는 전년 동기 대비로 가는 거니까 아마 단기채를 대량으로 팔고 장기채로 갈아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반대로 역전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 일정한 비중만큼 현금 또는 국채를 보유하게 해야 한 5% 이상 중국도. 근데 중국이 이제 4분기에 장이 좋으면서 펀드들이 많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사이즈도 커졌고, 근데 커지는 만큼 이제 한 5% 이상의 국채 보유가 늘어났는데, 그때 이제 내년도를 대비하면 금년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낮은 단기채를 많이 편입을 한 것, 그게 이번 이제 단기 금리의 급락 가져온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 요인이라기보다는 연말이라든지 기관들의 그런 이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수급 요인이 만들어낸 급락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이러한 좀 가파른 하락에 대해서 뭐 경기에 대한 좀 우려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외환 시장의 움직임의 변화는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도 봐야겠는데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예, 같은 차트를 경우에도 보시는 게 아마 쉽게 이해가 하실 것 같아요. 위안화 환율 차트 최고치까지 보시면 올라가죠. 13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보면 이게 6.3에서 이게 2022년에 7.26까지 15%가 절하를 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7% 절상을 했다가 2023년 2월 달부터 다시 이제 또 절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중의 무역 전쟁이 다시 가속화되면서 7%를 다시 절하를 시키고 2023년 6월 이후에는 이제 금년 10월 달까지는 한 3%도 절상을 시켰어요. 7.01로.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요게 다시 3% 절하를 시켜서 7.19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주 그 7% 절상시켰다가 7% 절하시키고 3% 절상시켰다가 3% 절하시키는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2022년 저점 대비해서는 14% 절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하가 맞는데 그럼 뭐를 봐야 되냐? 이게 지금 환율이 사상 최고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3조 2,258억 금년 뭐 2월 달에 근데 지금 그 외환 보유고는 계속 늘었어요. 3조 2,600억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역 수지에서 이게 적자가 나면 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1월 달에 40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났는데 지금 11월 달에 974억 달러 거의 2배 가까운 무역 수지 흑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국의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환율을 그 전일 종가에다가 복수통화 바스켓에 가중치를 넣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요인인 이게 뭐냐면 뭐 중국말로는 경기 대응 인수라고 하는데 인민은행이 이제 자기가 적당히 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역자도 이렇게 나고 하는데 환율이 어떻게 계속 절하가 되냐 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내년도에 아마도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무역에서 센 압박을 넣고 아마 무역에서 넣은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환율 절상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뭐 미국이 없앤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환율로 수출 경쟁력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환율을 좀 높여놓고 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환율 절상을 하되 이미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5% 절상을 하더라도 지금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대미 어떻게 보면 통상 정책의 방어 수단 하나로 이게 환율을 의도적으로 절상을 시키는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금년 3분기까지를 놓고 보면 중국의 내수가 별로 안 좋고 대신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네. 수출을 부양하는 쪽으로 이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뭐 당연한 정책의 결과인데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쪽을 완전히 부양하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에는 환율을 계속적으로 올렸다가 하반기에는 절상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아마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나 환율을 네. 우리하고 같은 완전 시장 환율, 시장 금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관리 통제 환율 이제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정책의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네. 설명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냥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일부에서 이제 뭐 일본의 항상 뭐 침체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잃어버린 뭐 20년을 중국이 요 행보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여전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채권 수익률입니다. 지금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일본이 이제 1% 0.1% 이하의 10년, 5년, 2년, 1년이 왔고
중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가 1%대 1년짜리가 1%를 깬 그래서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의 금리라는 것은 이것은 스프레드로 봐야지 절대 하락률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시장을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비교를 해보면 중국하고 일본 같은 기간을 서로 비교를 하면 중국이 1.6에서 2.1 정도로 여전히 높아요.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일본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은 성장률이 지금 금년에 4.8, 여전히 높죠. 4.1인데 이거는 지금 인도 빼놓고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4% 일본이 언제 갔냐? 이건 뭐 기억에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요게 빨간 색깔이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이고 파란 색깔이 일본의 GDP 성장률 라인 차트가. 근데 보시면은 2010년 이후로 중국의 GDP는 계속 커지고 있고 일본의 GDP는 물론 달러 텀입니다만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금 성장률은 지금 1986년에 한번 이 중국 성장률이 낮았던 그때 빼놓고는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갖고서 이게 같이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 GDP 규모가 지금 중국이 한 18조 달러 되는데 네. 미국이 5타고 비슷했던 때가 2015년인데요. 이때 미국이 2.9% 성장을 했고 퍼캐피타 인컴이 중국이 지금 13,000달러인데 미국이 고랬을 때가 1981년이에요. 그때 미국이 2.5%. 그리고 지금 GDP 대비해서 이제 미국 GDP에 대비해서 GDP 비중이 지금 한 64% 정도 되는데 네. 일본이 일본이 언제 그랬냐면 1993년이 66%였어요. 이때 일본 성장률은 마이너스 0.5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4.6에서 5% 성장률은 지금 경제 절대 규모나 상대 규모나 인당 소득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에 비해서 뭐 1.3에서 1.8배 정도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높은 건데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채권 수익률이 이게 1%대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일본 따라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너무 이제 그걸 뺀 나머지 요소들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5%대 성장하는 우리는 5%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제 그 과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성장률이 좀 압도적으로 높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성장률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그런 장기 경기 침체 국면으로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내년 중국 경제는 지금 열심히 몇 년 사이에 부양책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제대로 무언가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부양책 얘기로 시장의 기대감을 좀 증폭시키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내년도 중국 경제는 좀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정서하고 또 중국의 내부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이게 정부가 깊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볼 땐 제재 역설이 작용할 것 같아요. 미국이 더 세게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이 이제 죽어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죽기 살기로 이제 내수 부양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오히려 이제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대략 한 4.9에서 5 정도 2024년에 그 정도고 중국 정부는 내년에 우리는 5% 간다. 네. 근데 이제 IB들의 컨센서스는 한 4.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봐더라도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냐 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중국이 준비를 하는 것이 12월 달에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 통화량 증가율을 보시면은 2024년이 역대 최저입니다. 근데 아마 2025년은 이걸 두 자릿수로 통화량을 늘리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 적자를 금년에 이제 한 8% 정도인데 이게 아마도 두 자릿수 이제 이 정도를 지금 3월 양회의 때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이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
그 세 가지가 핵심인데 지금 네. 그걸 보시면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그 주식 투자하는 것에 그 수익률이 무지 낮았어요. 그리고 소비하는 것도 보면 검은 색깔 부동산 소비가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 경기 부진의 중요한 요인 두 가지는 결국은 쓸 돈이 없다는 건데 왜 없냐고 그랬더니 뭐 월급 타는 건 타는 거지만 주식 투자하는 여기서 내리 3년 반 동안 깨먹은 거다. 그리고 집을 안 샀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내수에 못 미쳤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제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경제공작회의의 내용 문건에 부동산 시장과 이게 주식 시장을 명시를 해서 부양하겠다고 썼냐고 그러면 바로 내수 부양의 핵심 요인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급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추이 표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통령 당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강력하게 이제 대중국 관련해서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은 중국도 알고 있고 전 세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서 뭐 한일 잠깐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 밖에는 다른 중국 쪽에서의 대응은 어떤 걸로 하게 될까요? 글쎄 이제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네. 이유는 대미 흑자 추이 잠깐 한번 보시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2019년, 20년에 이제 합의를 봐서 25% 보복 관세를 때렸는데 21년, 22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때린 그 25% 관세율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보면 관세를 그렇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21, 22, 23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계속 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무역으로서는 관세로서 중국을 길들이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60% 보복 관세를 때리면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냐 그러면 이 수출이 0이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2.9% 정도 GDP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 2%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의 지금 내수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5% 늘리면 2.8, 10% 늘리면 5.6%의 GDP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해서 이 내수 확대로 간다. 이게 이제 내년도 정책의 가장 핵심이고 네. 또 지금 우리는 중국이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보지만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83%가 내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의 파워가 커졌다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중국이 막아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지금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8가지 단계를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복 관세를 맞불어 때릴 거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네. 뭐 시진핑 주석을 아르헨이나 뭐 이제 이태리나 뭐 이런 쪽의 대통령들은 자기하고 정책 색깔이 같은 사람을 인바이트했어요. 근데 그 적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을 초대를 했어요. 아니 갈까요? 갈 가능성 뭐 낮다라고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미중 관계는 악화가 아니라 이것은 완화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 것이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게 바로 춘절 바로 전이기 때문에 춘절 전에 그 주석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해외 순방을 가는 건 좋은데 미국과 그러면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관식에 시진핑이 참석했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엄청난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죠. 그렇죠. 정말 뭐 세계 황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도 손볼 수 있는 이제 파워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걸 주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들러리를 설려고 하지 않을 건데 간다고 하면은 합의가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60% 보복 관세에 대한 이제 조정이 이제 반대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면서 2천억 불어치 물건을 사줘서 무역수 적자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가 낙마하고 바이든 들어서고 코로나 터지면서 그걸 입을 싹 닦았죠. 그래서 한 57%만 사주고 안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빚을 확실하게 받겠다.
그렇게 나올 건데 아마도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제안을 역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산 거 1,000억에다가 플러스 2,000억 대산 3,000억 정도로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데 연간으로 대중 흑자가 대미 흑자가 한 4,000억 불 정도 나기 때문에 한 3,000억 불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사주고 네. 반면에 조건을 붙일 것 같아요.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첨단 제품 기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를 해줘라.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뭐 엄청난 거의 모든 전방위적인 제재를 하는데 네. 그것을 일정한 부분 풀어주면 이제 액션을 하겠다. 이런 이제 박연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이 그런 오퍼를 했을 때 트럼프 정부는 아직 내각이 만들어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이행 담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번 뭐 아이디어는 아주 기가 막혔고 이제 중국의 속내를 떠보는 것은 뭐 아주 좋은 패였지만 네. 서로 패를 뒤로 나누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은 일단 내수 키워서 가고 환율 이거 절하하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수출할 때 수출세가 있어요. 한 13%. 이걸 면제를 해버리면 그만큼이 또 이제 이펙트가 있고 그리고 아마 미국이 관세의 창으로 공격을 하면 중국은 히토류의 방패로 막을 것 같아요. 히토리가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뭐 첨단 산업,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뭐 비행기, 무슨 뭐 전투기 거기에 다 히토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그 히토류 시장의 61%를 장악을 해요. 네. 그리고 미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8대 그 금속 광물의 거의 50%에서 80%를 중국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키나고 네. 그리고 아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한 것이 미중의 전쟁에서 기업들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 1번 애플, 2번 테슬라 네.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중국의 HBM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이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중국의 대응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 HBM을 수출 금지를 하는데 엔비디아를 때렸다고요. 네.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뭐 이거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렸는데 엔비디아를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엔비디아가 그 다음날 4%인가 5%인가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 전에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이제 애플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 세계 1등하는 애플의 주가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가진 이제 또 하나의 그 대응 카드는 지금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90에서 95%를 중국에 생산을 여전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역 제재가 세게 들어왔을 때 애플을 제재하면 어떻겠냐 중국이 생산 공장을 그럼 애플의 생산이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하면 애플 매출액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미국 시장이 견딜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주가가 계속 강하지만 네. 테슬라의 지금 거의 생산 캐파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 있어요. 샹하이에. 그러면 이거 테슬라 중국 공장을 이제 제재를 했을 때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가계소득의 60, 70%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나스닥이 이게 크게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과연 트럼프 정부가 이제 무시하고 감내하고 갈 수가 그럴 수 있냐. 없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지금 그 외에도 한 서너 개가 더 있지만 네. 크게 보면 그런 한 4-5가지가 아마 중국이 그 미국에 미국을? 대항하는 카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요 얘기를 사실 더 길게 듣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내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시각들 속에서 대응 전략 그러니까 어떤 업종 내수가 살려지고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쓰면은 내수 관련한 그런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면 첨단 산업 관련해서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심 가져야 결론은요. 될까요?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역발상. 제재, 역설, 반도체, 네. 소비, 부동산 그 세 개 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반도체는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이 온 국가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육성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그 중국의 반도체 주가가 그렇게 센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소비는 뭐 내년도에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 부동산 업체 매출 추이가요. 지금 이게 금년 1월이 최악이었고 지금 10월 달에 매출이 살짝 월별로 플러스가 났고 감소폭이 거의 이제 바닥에 왔어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중국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본다면은 반도체, 소비, 부동산 세 개 업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자국력을 더 키우게 되는 반도체 쪽의 산업에 관심을 좀 가져보고 또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소비 그리고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내년에도 중국 시장 관련해서 저희 원론부를 통해서 우리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오늘 이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